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전 세계가 중국의 오버커패시티 문제, 과잉시설, 과잉 공급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에 미국의 옐렌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과잉 생산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하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죠. 그리고서는 그 다음 달 5월 14일에는 미국 정부가 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무려 100%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25%거든요. 그거를 무려 4배나 올리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너무 싼 거예요. 그리고 이 유럽연합 역시 뭐 비슷한 입장입니다. 이 중국 기업들이 덤핑을 너무 한다. 불공정 무역이다. 조사에 나서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중국의 과잉 공급, 이 덤핑 판매에 대한 고민, 이것은 미국, 유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에게도 이미 닥쳐 있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온라인 쇼핑 업체 테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마 뭐 거기서 물건을 사보신 분도 이미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서 노트북을 쓰는데 이게 화면이 좀 작기도 하고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제 보조 모니터를 붙였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스피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스피커를 붙여야겠다. 보니까 네이버 쇼핑에서 제품을 22,000원 주고 샀거든요. 그런데 테무가 하도 싸다고 하길래 테무에 들어가서 값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테무에서는 제일 싼 게 1,7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값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등산화에 관심이 많아서 한번 살펴봤더니 10,000원도 안 하는 신발들이 뭐 수두룩하게 있더라고요. 정말 쌉니다. 그 제품의 품질은 제가 뭐 알 수가 없지만 정말 싸더군요. 게다가 이 구입액이 13,000원만 넘어가면 무료 배송이에요. 중국에서 배송을 하는데 무료 배송이란 말이죠. 정말 무지막지하게 쌉니다. 원래 이 중국의 온라인 쇼핑하면 마윈이 만들어 놓은 알리바바였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업체 말입니다. 거기만 해도 엄청나게 저렴한데요. 테무는 훨씬 더 싼 거예요. 최저가 제품들을 갖고 혜성처럼 나타난 그런 온라인 쇼핑 업체인 것이죠. 근데 이 테무하고 알리바바 사이의 관계가 흥미롭더군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중국에서 가장 먼저 온라인 유통으로 성공한 주역은 바로 알리바바잖아요. 그런데 그 알리바바가 잘 나갈 때는 중국 사람들의 소득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중산층 이상이었다고 해요. 저소득층은 아예 인터넷 쇼핑에 참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도 차츰 사정이 좋아지면서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게 된 거죠. 이들이 온라인 유통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알리바바만 하더라도 주로 중산층 대상이었기 때문에 물건이 저소득층용에는 잘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품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4, 5년 전부터 부동산 경기가 추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소비가 급격히 감소를 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재고가 늘어나게 된 거고 덤핑을 해서라도 물건을 팔아야 할 납품업체들이 많이 생겨난 겁니다. 테무는 바로 이런 상황을 기가 막히게 파고든 거죠. 즉 새로 스마트폰을 장만한 저소득층 그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지금 재고가 쌓여서 덤핑이라도 해야만 하는 그 사람들, 이것을 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워낙 가격이 저렴하다가 보니까 전 세계의 사용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 이 테무의 적극적 사용자 숫자가 2024년 1억 4천만 명 정도로 늘어났대요. 근데 2022년 9월만 하더라도 거의 없었거든요. 테무의 적극적 이용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벌써 뭐 58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이게 미국,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이러다가 보니까 안 그래도 중국 제품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더욱더 중국 제품으로 덮여버리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세계 시장에서 중국 수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데요. 가죽 제품 같은 경우에 중국 제품이 세계 수출 시장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2022년 기준입니다만은. 근데 2년 전이 2020년에는 그게 33%였어요. 이것은 신발류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 중국 제품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2024년 현재는 더욱더 그렇게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이 이럴 수 있는 것은 생산 능력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중국 내부에서 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덤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그래프에서 노란색 선은 생산 설비의 지금 그 진행 상황, 투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빨간색 선은 소매 판매액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 설비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이 소매 판매액이 늘어나는 것, 그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을 이 그래프로 확인해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저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래프에서 지금 저축이 얼마나 빨리 증가하고 있는 것인지를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산은 늘고 소비는 줄고 그러다 보면 늘어나는 게 뭐겠습니까? 유휴시설, 재고 이런 것들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노란색 막대 그래프가 재고인데요. 2023년 말에 15조 위안입니다. 근데 2010년에 7조 위안이었어요.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1위안당 우리나라 환율이 얼마입니까? 188원이잖아요. 그거를 적용을 하면요. 이게 지금 얼마냐면 2,800조 원. 그러니까 재고가 안 팔리고 쌓여있는 재고가 무려 2,800조 원이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거 쌓아놓는 것보다는 파는 게 낫잖아요. 그 믿지고라도 파는 거죠. 중국 내부의 통신망 같은 데를 보면요. 해무에 대한 납품업체들에 대한 불평이 굉장히 많아요. 쥐어짜도 너무 짠다라고 하는 이런 불평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납품을 하면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신발을 몇천 원에 팔아야 되니 당연히 미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급을 하느냐, 납품업체들이. 그나마 그렇게라도 파는 게 덜 미치기 때문입니다. 재고를 이렇게 쌓아놓는 것보다는 손실을 조금 보더라도 공급을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예 안 팔면 더 손실이 크기 때문에, 더 크게 미치기 때문인 거죠. 이 테무가 이렇게 저가 공세를 할 수 있는 데는 이 같은 중국 내부의 상황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파 제품들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첨단 기술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상황이 더 심각한 거죠. 예를 들어 전기차 상황을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에서 팔리는 전기차, 포드 자동차가 이 머스탱이라고 하는 상표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 가격이 39,800달러, 이게 4만 달러예요. 그런데 중국 브랜드죠. 이 비아디의 시걸이라고 하는 전기차, 이게 9,698달러, 1만 달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차 가격의 4분의 1, 훨씬 못 미치는 거죠. 이 중국의 비아디가. 물론 품질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10,000달러하고 40,000달러는 품질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값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니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중국 제품의 값이 싼 거, 이거는 중국 정부가 국영은행을 통해서 공급하는 대출, 또 보조금들, 이런 것이 중국 기업들의 과잉 생산 능력의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분야들, 이것은 중국 내부에서 팔리지 않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자금이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설비에 대한 과잉 투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태양전지, 배터리 같은 분야인데요. 블룸버그라고 하는 경제 저널 있지 않습니까? 이 블룸버그 NEF라고 하는 연구 조직이 있습니다. New Energy Finance 라고 하는 건데, 이런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연구를 주로 하는 연구 조직입니다. 여기에서 최근에 이 세계 태양광 설비 수요와 공급 능력을 추정을 했더라고요. 2023년의 경우에 전 세계의 태양광 설비 수요, 실제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요가 얼마냐? 그게 0.444 기가와트 아워입니다. 1기가와트 아워라고 하는 건 10억 와트 아워인데 0.444니까 4억 4천만 와트예요. 그런데 중국 한 개 국가의 공급 능력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0.922 기가와트 아워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4억 4천만인데 중국 한 나라가 공급할 수 있는 게 9억 2천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공급 능력이 세계 수요의 2배를 넘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또 중국 국영은행들이 그렇게 자금을 공급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왜? 중국이 밀고 있기 때문에.
자, 상황이 이러니 중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땡처리라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덤핑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원가 뭐 이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역점을 두고 투자하고 있는 분야들은요, 다른 나라들은 그걸 엄두도 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시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설비를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이 중국의 금융과 산업 정책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태양광이나 전기차 보조금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의 자본주의 국가들,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에도 전기차나 태양광 이런 데 보조금을 주긴 주잖아요. 그런데 그 보조금을 누구한테 줍니까? 그것을 구입하는 사람, 설치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싼 값에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죠. 그래서 생산이 촉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산을 촉진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팔리는 만큼만 생산되게 돼 있어요. 왜? 수요자에게 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팔리는 정도만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중국의 산업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을 기업에게 직접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되지 않아도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출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은행들은 모두 국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소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기업의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생산 시설 자금을 공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밀어주는 산업들은 팔리지 않는 상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되면 적자가 쌓이잖아요. 중국 기업들도 적자가 쌓일 거 아닙니까? 만들어는 놨는데 팔리지 않는다. 그럼 적자가 생기죠.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러면 파산을 하게 돼 있어요, 기업들이. 그런데 중국에서는 적자 기업도 계속 생존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좀비 기업들이 그냥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단 말이죠. 이 그래프는 이 중국 내부의 적자 기업들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2011년에 3만 개 정도였잖아요. 근데 2023년에 그게 10만 개가 됐어요. 전체 기업의 22%가 적자 기업인 겁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부도가 안 납니다. 왜? 중국 공산당이 밀어주고 있는 것이고 또 중국의 국영은행들이 그런 기업들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부도가 나려면 은행들이 부도 처리를 해야 부도가 나는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최근에 헝다그룹이라든가 비구이안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엄청난 규모의 부도가 났잖아. 그건 뭐야? 그건요, 부동산 개발업체들이에요.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왜 특별히 부도가 나고 있느냐? 그거는 중국 공산당이 부동산 쪽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돼 라고 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나서 국영은행들이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대출을 급격하게 줄여나갑니다. 그리고선 부도가 나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일부러 부동산 부문을 조이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부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은행 대출금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파란색은 제조업 대출, 빨간색은 부동산 업체에 대한 대출, 회색은 소비자에 대한 부동산 담보 대출인데요. 이게 최근 들어서 이 제조업 대출은 급증하고 있잖아요. 파란색은. 반면에 부동산 관련 대출은 급격히 떨어지는 거. 그것을 이 그래프로 확실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부동산 개발은 이 주택 건축 이런 것들은 억제하는 대신에 제조업, 그중에서도 특히 전기차, 반도체, 방위산업, 우주항공 이런 첨단 제조업에다가 이 은행들이 대출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은 그런 것을 신질 생산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자는 이 간자체로 이렇게 쓰는데요. 신질 생산력, High Quality Manufacturing인 거죠. 고품격 제조업, 또 첨단 제조업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첨단 제조업 기업들은요, 아무리 적자가 쌓여도 생존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초저가의 첨단 중국 제품들이 세계 시장을 싹쓸이하게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 산업들도 이 대부분 중국과 경쟁 관계가 되어버렸잖아요. 잘못하면 이 산업들이 초토화를 면치 못하게 된 거죠.
사실 이 자유무역이 통하는 세상에서는 이 중국이든 누구든 좋은 물건을 낮은 원가로 만들어내는 거 그거 좋은 일이야. 이 자유무역이 통하는 세상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어내면 세상은 풍요로워지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런 제품은 중국 거 갖다가 쓰고 우리는 중국이 하지 않는 다른 걸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자유무역의 원리인 거죠. 그게 비교 우위 원리인 겁니다. 경제학에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가르쳐 온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는 덤핑을 막는 거는 어리석은 정책인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 자유무역의 세상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은 높은 시장 점유율, 누군가 시장 점유율이 높다 또는 누군가가 큰 시장을 갖고 있다 라고 하면요, 그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정치적인 강압의 수단이 되고 또 전쟁의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걸 당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사드라고 하는 게 배치됐을 때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 그런 미사일 한반도에다가 배치하면 너희들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한령이라고 하는 걸 내렸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당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롯데 같은 데는 아예 중국 비즈니스를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되고, 또 한국에 오는 이 단체 관광객들 2017년 이후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요소수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우리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 이거는 자유무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든 공급이든 한 국가가 독점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나라 간의 갈등이 벌어졌을 때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 호주가 바른 소리를 한번 했었죠. 코로나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거 한번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호주가. 그랬더니 이 중국이 호주로부터 굉장히 많은 석탄을 수입했었는데 중국으로부터 석탄 수입을 완전히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정치적 압박을 가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자유무역의 세상이 아닌 겁니다.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전쟁의 시대로 세계가 진입을 하면서 이제 자유무역의 논리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가다 보면 중국이 역점을 두고 투자하는 산업들, 그 산업을 가지고 지금까지 돈을 벌어온 나라들은 모두 망할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려되는 나라가 중국의 수출을 많이 하던 나라들인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가 위험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 뭡니까? 전자,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 이거 모두 다 지금 중국하고 경합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덤핑을 하면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주력 산업 중에 첨단 반도체라든가 또 조선 중에서도 중국이 만들지 못하는 하이테크의 선박들, 이런 거는 조금 나아요. 하지만 나머지 분야들, 전자, 석유화학, 철강, 저가 선박들, 또 전기차, 이거는 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나라가 부딪히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근데 단순히 뭐 기업이 무너지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어디 가서 취직해야 되는지, 이거 정말 걱정인 것이죠. 지금과 같은 방식은 중국에 의존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이제 그 방식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나라를 예로 든다면 이제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스위스, 스웨덴,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맨들이에요. 그걸 벤치마킹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김정호의 경제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